김순덕, 72. 평생을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 민기를 키웠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대기업에 취직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며느리 정희진. 서울대 출신의 외모도 출중한 여자였다. 순덕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눈빛이 차갑고 말투에 가시가 돋쳤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참았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도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만들었다. 아들 민기가 전화로 말했다.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순덕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골랐다. 국내산 1등급, 살이 두툼하고 마블링이 좋은 것으로. 가격은 비쌌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갈비를 손질했다. 핏물을 빼고 밑간을 하고 야채를 준비했다. 양파, 당근, 대추, 밤, 은행 모두 정성껏 다듬었다. 양념장도 직접 만들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 참기름. 비율을 정확히 맞춰 완벽한 맛을 냈다. 2시간 넘게 푹 끓인 갈비찜은 냄새부터 달랐다. 뼈와 살이 부드럽게 분리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살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릴 것 같았다. 순덕은 가장 큰 보온통에 갈비찜을 가득 담았다. 밑반찬으로 파김치와 깻잎김치까지 챙겼다. 차 트렁크에는 언제나 아들에게 보낼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음식을 해서 가는 건 또 다른 기쁨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한적했다. 운전하는 내내 순덕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갈비찜을 보고 기뻐할 아들의 얼굴.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울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덕만의 환상이었다. 며느리 희진은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 요즘은 배달 음식이 더 맛있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성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아들이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로비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도배된 그곳은 흙과 땀 냄새가 배인 순덕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순덕은 위축되지 않았다. 저 아파트, 저 대리석 바닥, 저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손에 굳은 살에서 나온 것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딩동,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런데 순덕 앞에 선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잔뜩 표정을 구긴 며느리 희진이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았다. 순덕은 애써 미소 지으며 무거운 보온통을 들어보였다. 우리 민기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직접 해왔어. 네, 갈비찜이요? 희진은 질색하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순덕은 멋쩍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 순간 희진이 순덕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순덕이 들고 있던 보온통을 와락 빼앗아 들었다. 어머니, 집안에 냄새 배는데 이런 걸 왜 들고 오세요? 희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순덕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희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으로 성큼 걸어갔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순덕이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갈비찜을
그 귀한 음식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시커먼 구멍 속으로 처박아 버렸다. 철퍼덕.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순덕의 귀에는 오직 그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렸다. 내 아들이 먹고 싶다던 음식, 내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서 다른 찌꺼기들과 뒤엉키는 그 소리. 순덕의 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 순덕의 인생에 분노라는 감정은 사치였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아들 하나 키워내려면 분노할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순덕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희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에 묻은 양념을 탁탁 털며 순덕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 민기가 나왔다. 엄마 왔어? 근데 무슨 소리야? 민기 씨, 어머니가 글쎄 집에서 냄새나게 갈비찜 같은 걸 해오셨지 뭐예요. 내가 바로 버렸어요. 희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다. 순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 저 여자의 방패일 뿐이구나. 차가워진 순덕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희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순덕의 손에 던지듯 쥐어줬다. 어머니, 저희 집엔 주무실 방 없어요. 근처에 모텔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세요. 민기 씨가 생각이 짧았네요. 민기가 옆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희진아, 그건 좀. 희진이 눈을 부라리자 민기는 그대로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순덕은 평생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왔다. 하지만 제 자식 앞에서 제 자식의 아내에게 이런 취급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순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쥐어진 돈의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뒤돌아섰다. 순덕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순덕은 들었다. 아, 진짜 저 냄새 어떡할 거야? 빨리 환기시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덕 인생의 일막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막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저들이 아니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순덕의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순덕은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뜨겁게 타오르던 무언가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너머로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스민 냉기와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선명한 결심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른 평생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세월을 살아온 늙은 여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덕은 아파트 로비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다. 희진이 던져준 돈으로 방을 잡았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순덕의 평생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 과장이었다. 순덕은 수십 년간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작은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의 상가 건물이었다.
월세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왔다. 순덕은 그 돈을 모두 아들을 위해 모아두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김 과장, 순덕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장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십니까? 김 과장, 내 목소리 똑똑히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머리에 새겨. 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강남 상가 건물 있지? 네, 물론입니다. 그거 당장 팔아. 전화기 너머로 김 과장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유는 묻지 마. 그냥 팔아. 내일 당장. 사장님, 그게 수십억짜리 건물입니다. 아무리 금매로 내놓는다 해도 내일 당장 팔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김 과장,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는 놈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중개 수수료 3배로 쏠게. 아니, 5배. 그래도 안 되면 10배라도 줄게. 어떻게든 내일 밤까지 현금 들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사람 구해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순덕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과장은 순덕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내일 밤 안에 반드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순덕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오전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금으로 전액 즉시 지급 가능하고 세금 문제도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흥 부자인데 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입니다. 강남 한복판 상가 건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현장에서 직접 건물을 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고 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김 과장. 순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사장님, 아드님이나 며느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과장은 그 양반만 데리고 시간 맞춰와. 알겠습니다, 사장님. 순덕은 전화를 끊고 모텔을 나섰다. 찜질방으로 가서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후 3시 순덕은 자신의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곧 김 과장이 배 나온 중년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사장님, 이쪽이 매수인이십니다. 남자는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분이 건물주라고? 할머니가? 하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1층부터 옥상까지 모든 층을 돌아봤다. 남자는 건물의 규모와 입지에 입을 떡 벌렸다. 오, 위치 좋네. 임대 수익도 괜찮고. 마음에 드십니까? 순덕이 조용히 물었다. 뭐, 나쁘지 않군. 그래서 얼마요? 순덕은 김 과장이 미리 알려준 가격을 불렀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좋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합시다. 변호사도 다 데리고 왔으니 서류 처리도 바로 끝내버리자고. 그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 수십억짜리 건물을 사겠다고 말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김 과장이 준비해온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남자 역시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고 함께 온 변호사들이 일사천리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 남자가 약속대로 현금이 든 가방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적으로 이 건물은 이제 순덕의 것이 아니었다. 순덕은 현금 가방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김 과장에게 말했다. 이 돈으로 내가 할 일이 있어.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줘. 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민기가 다니는 회사 사장 만날 수 있게 해줘. 네. 아드님 회사요? 그래.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보고 내가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순덕의 계획은 치밀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보니 중소기업이었다. 대주주는 창업주 일가였다. 김 과장은 며칠 만에 대주주를 만날 자리를 마련했다. 순덕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네, 김 과장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대주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제 아들이 선생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민기라고. 아, 김민기 과장? 잘 알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을 지방으로 발령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방 발령이요? 왜 그러십니까? 대주주는 의아해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대주주가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다. 회사 주식 10% 지분 양도 계약서입니다. 제가 매입해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순덕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10% 지분이면 수십억 원이었다. 대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지사로 발령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다음은 며느리 희진의 차례였다. 순덕은 희진의 직장을 알아냈다. 외국계 회사였다. 순덕은 그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만날 방법을 찾았다. 김 과장의 도움으로 지사장과의 만남이 성사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지사장은 바쁜 사람답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 며느리가 선생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희진이라고. 아, 정희진 대리? 알죠. 그런데요? 혹시 희진이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순덕의 질문에 지사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업무 태만, 동료들과의 불화, 그리고 회사 경비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약 증거가 나오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순덕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후 탐정은 희진이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을 한 증거들을 가져왔다.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모두 회사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순덕은 그 증거들을 지사장에게 전달했다. 며칠 후 희진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횡령죄로 고소까지 당할 상황이었지만 순덕의 부탁으로 조용히 처리됐다.
대신 희진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다. 다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없게 됐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수습만 남았다. 한 달 후 민기는 부산 발령 통지를 받았다. 뭐라고? 부산? 민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나를 부산으로?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확고했다. 거부하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민기는 어쩔 수 없이 부산행을 받아들였다. 같은 시기 희진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희진은 인사팀장에게 항의했다. 정희진 대리 회사 법인카드 유용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희진은 충격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와 민기에게 말했다. 민기 씨,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횡령 혐의래. 누가 나를 모함한 것 같아. 민기도 당황했다. 그럼 어떡해? 나는 부산 가야 하고 당신은 실직했고 부부는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김민기님, 이번 달 관리비가 3개월째 연체됐습니다. 빨리 납부해 주십시오. 네. 관리비를 제가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됐습니다. 민기는 당황해서 통장을 확인했다. 분명 매달 어머니가 용돈을 넣어주던 계좌였는데 석 달째 입금이 없었다. 민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민기는 불안해졌다. 희진이 말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민기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민기는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1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고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민기는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가 사라졌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민기는 온갖 곳에 수소문했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민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등기우편을 받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순덕 여사께서 아드님 김민기 씨에게 보내는 법적 통지입니다. 김순덕 여사는 아드님에게 지금까지 제공했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앞으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거부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편지는 계속됐다. 또한 김순덕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강남 상가 건물은 이미 매각되었으며 그 수익금은 여사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드님께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기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희진이 옆에서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남 상가 건물을 팔았다고? 그거 우리 거 아니었어? 원래 엄마 건물이었어. 우리한테 줄 거라고만 말씀하셨지. 그럼 우리는? 민기 씨는 부산 가야 하고 나는 실직했고 이제 돈도 없다는 거야? 희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제대로 못 관리해서 그래. 내가 당신이 그날 갈비찜을 버렸잖아. 민기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게 뭐 어때서? 그딴 시골 음식 누가 먹어?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당신이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그날 밤 희진은 짐을 쌌다. 나 친정 갈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당신 엄마가 우리 버렸잖아. 돈 없는 남자랑 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희진은 그렇게 집을 나갔다. 민기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며칠 후 민기는 부산으로 떠나야 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다. 서울역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민기는 창밖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도, 돈도, 미래도, 그리고 어머니도. 민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들을. 그런데 자신은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방관했다. 어머니를 모텔로 보내는 것을 막지 못했다. 민기는 뒤늦은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 부산에 도착한 민기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회사 기숙사도 있었지만 거절했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 하지만 민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저녁이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가 해주신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민기는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도 보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편 순덕은 제주도로 떠났다. 건물을 판 돈으로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순덕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다.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하지 않아도 됐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다. 순덕은 행복했다. 아니,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다. 순덕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요, 좋아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웃들은 순덕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순덕을 받아들였다. 순덕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어느 날 순덕은 마을 회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할머니, 처음이세요? 선생님이 물었다. 네,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하네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대단하세요. 순덕은 붓을 잡았다. 먹을 갈고 종이에 글씨를 썼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쓰는 과정이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순덕은 매주 수업에 참석했다.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선생님이 칭찬했다. 순덕 씨, 정말 빠르게 느시네요. 손글씨가 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6개월이 지났다. 순덕의 제주 생활은 안정됐다. 작은 집이지만 아늑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다. 순덕은 만족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었지만 애써 지원했다. 부산에서 1년이 지났다. 민기는 많이 변했다. 외모도 변했고 마음가짐도 변했다. 더 이상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저축했다. 언젠가 어머니를 찾아뵐 때를 위해서. 민기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보며 갈비찜 만드는 법을 익혔다. 첫 시도는 실패였다. 고기가 질기고 양념이 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연습했다. 10번, 20번. 실패를 거듭하며 조금씩 나아졌다. 어느 날 민기가 만든 갈비찜이 제법 먹을만해졌다. 엄마 맛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괜찮네. 민기는 혼자 갈비찜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손질하고 몇 시간씩 끓였을 어머니. 그 정성을 희진은 단 몇 초 만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민기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기는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하며 반성했다. 회사에서도 민기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일을 대충 했다. 어차피 어머니의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최선을 다했다. 상사들도 민기의 변화를 알아봤다. 김 과장, 요즘 일 정말 열심히 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정신 차렸습니다. 민기는 승진도 했다. 차장이 됐다. 월급도 올랐다. 하지만 민기는 사치하지 않았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며 돈을 모았다. 목표는 1억이었다. 1억을 모으면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 생각이었다. 빈손으로는 갈 수 없었다. 어느 날 민기는 부산시장에 갔다. 어머니가 평생 일했던 그곳과 비슷한 곳이었다. 새벽부터 상인들이 나와 물건을 팔고 있었다. 민기는 반찬 가게 앞에 섰다.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팔고 있었다. 아드님, 김치 사가세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민기는 김치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먹어봤다. 맛있었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 맛이 떠올랐다. 민기는 또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이렇게 평생을 일하셨겠지.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장사하고. 민기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2년이 지났다. 민기는 드디어 1억을 모았다. 이제 어머니를 찾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민기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탐정은 한 달 만에 순덕의 행방을 알아냈다. 제주도에 계십니다. 민기는 바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샀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 두려웠다. 엄마가 나를 만나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민기는 망설였다. 하지만 가야 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었다. 민기는 용기를 내어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공항에 내려 택시를 탔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한적한 마을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택시가 한 집 앞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민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대문 앞에 섰다.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기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웃음이었다. 민기는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서려는 순간 대문이 열렸다. 이웃 할머니가 나왔다. 어머, 누구세요? 그 소리에 집안에서 순덕이 나왔다. 누구? 순덕과 민기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민기는 간신히 말했다.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여기 왜 왔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엄마,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 없어. 돌아가. 순덕은 문을 닫으려 했다. 민기가 황급히 문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5분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민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
민기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엄마, 서예 하세요? 그래. 요즘 배우고 있어. 잘하시네요. 할 말만 해. 순덕은 차갑게 말했다. 민기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갈비찜을 희진이가 버렸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를 모텔로 보냈을 때 제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저는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민기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 저 변했습니다. 진짜로 변했어요. 부산에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요리도 배웠어요. 갈비찜도 만들 수 있어요. 엄마 맛은 못 내지만요. 그래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기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기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기가 고개를 들자 순덕이 말했다. 내가 변했다는 거 엄마도 알아. 탐정 고용해서 너 조사했거든. 네. 부산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요리 배우고 다 봤어. 순덕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 넣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탐정이 어제 연락했거든. 내가 제주행 비행기 표 샀다고. 민기는 놀랐다. 그럼 엄마가. 그래, 알고 있었어. 근데 문 열어준 거야.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민기야, 엄마가 화난 건 내가 날 버려서가 아니야. 내가 그 여자 눈치만 보고 내 자신도 내 어미도 지키지 못한 게 화난 거야.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됐어. 내가 정신 차렸으면 됐어.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인생 내가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럼 너는 부산에서 계속 열심히 살아. 그리고 가끔 엄마 보러 와. 빈손으로. 네. 돈 가져오지 마. 선물도 가져오지 마. 그냥 내 얼굴만 보여줘. 그걸로 충분해. 민기는 눈물을 흘렸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민기야. 네, 엄마. 다시는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 어미한테도, 너 자신한테도. 순덕의 말에 민기는 더 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민기는 어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순덕이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식사였지만 민기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순덕은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줬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엄마, 제주도 정말 좋네요. 그래, 엄마도 여기 와서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기가 진심으로 말했다. 민기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엄마. 희진이랑은 어떻게 됐니? 이혼했어요. 1년 전에. 그래. 순덕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 여자 돈 없으니까 떠났지? 네. 맞아요. 민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됐다. 내한테 안 맞는 사람이었어.
엄마, 근데 전 이제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엄마도 제대로 못 모셨는데.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 난 이번에는 제대로 해. 제대로요? 그래.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자신도 존중하고 그리고 내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 순덕의 조언에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보며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민기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민기가 처음으로 말했다. 순덕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민기는 공항으로 향했다. 가슴이 따뜻했다. 어머니와 화해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민기는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기로. 부산으로 돌아온 민기는 더욱 성실하게 일했다. 3년 후 민기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부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따뜻한 여자였다. 민기는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민기는 그녀를 어머니께 소개했다. 제주도로 함께 내려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순덕은 수연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식사를 하며 순덕은 수연을 관찰했다.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무엇보다 민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순덕은 만족했다. 이번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식사 후 순덕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 씨, 우리 민기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어머니, 제가 민기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민기 씨 키우셨다고. 수연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로서 당연한 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민기 씨를 잘 보살필게요.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순덕은 감동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순덕은 민기를 불렀다. 민기야, 수연 씨 정말 좋은 분이다. 놓치지 마.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기가 수줍게 웃었다. 1년 후 민기와 수연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순덕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결혼 후 민기 부부는 부산에서 살았다.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에 어머니를 찾아뵀다. 수연도 함께 왔다. 순덕은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다. 희진과는 완전히 달랐다. 예의 바르고 순덕을 진심으로 존중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 가져왔어요. 맛 좀 봐주세요. 수연은 자신이 담근 김치를 가져왔다. 순덕이 맛을 봤다. 오, 맛있네요. 수연 씨 솜씨 좋은데요? 정말요?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제가 김치를 잘 못 담가서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같이 담가봐요. 순덕은 흐뭇하게 웃었다. 어느 날 수연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수연을 꼭 안았다. 어머, 정말 축하해요. 네,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민기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덕은 가슴이 벅찼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10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민기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어머니께 여쭤봤다. 엄마, 이름 뭐가 좋을까요? 엄마가 지어줄까? 네, 엄마가 지어주세요. 순덕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준혁이, 준수할 준, 빛날 혁. 어때? 준혁이요? 좋아요, 엄마. 김준혁. 멋진 이름이네요. 민기는 만족스러워했다. 순덕은 손주를 안아보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되다니. 순덕은 감격했다. 하지만 순덕은 손주 육아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가끔 보러 가고 가끔 봐주는 정도였다. 엄마,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오시는 거 힘드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민기가 제안했다. 아니야. 엄마는 제주도가 좋아. 너희끼리 잘 살아. 하지만 손주도 키워야 하는데. 수연 씨가 잘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순덕은 단호했다. 민기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를 데리고 제주도에 왔다. 할머니. 준혁이는 순덕을 보면 환하게 웃었다. 순덕은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걸 희생하지는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았다. 순덕의 제주 생활은 계속됐다. 서의 실력은 더욱 늘었다.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마을 사람들과도 더 친해졌다. 순덕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래요, 좋아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어느 날 순덕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행복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순덕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순덕이 찾은 행복이었다. 한편 희진은 어떻게 되었을까? 민기와 이혼한 후 희진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모님도 차갑게 대했다. 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그랬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내 방에나 들어가 있어. 희진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지만 돈은 계속 필요했다. 명품을 사고 싶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다. 횡령으로 해고된 경력 때문에 어느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희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결국 희진은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월급은 전의 절반도 안 됐다. 희진은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희진은 매일 출퇴근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민기와 결혼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했다. 좋은 아파트, 여유로운 생활, 명품 쇼핑. 하지만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돈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희진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못했다. 갈비찜을 버렸고 모텔로 보냈고 무시했다. 그때 좀 잘했으면. 희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거두어 갔고 민기와도 이혼했다. 희진은 혼자 남았다. 5년이 지났다. 희진은 여전히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월급은 여전히 적었다. 어느 날 희진은 거리에서 민기를 봤다. 부산에서 올라온 모양이었다. 옆에는 예쁜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재혼했구나. 희진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민기는 행복해 보였다.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고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희진은 가슴이 아팠다. 저게 내 자리였는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희진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거울을 봤다. 야윈 얼굴, 어두운 눈빛,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희진은 그날 밤 오랜만에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탐욕에, 오만함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 민기를 무시한 것, 돈만 쫓은 것. 희진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몇 년 후 희진은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민기만큼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희진은 이번에는 달라지기로 다짐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혼 후 희진은 정말 달라졌다. 남편을 존중하고 시부모님께 잘했다. 명품 대신 저축을 했다. 검소하게 살았다. 과거의 화려함은 포기했다. 하지만 그 대신 평온함을 얻었다. 희진은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날 희진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예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무슨 소리야? 전 남편 어머니한테 정말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한심해. 희진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희진을 안아줬다. 괜찮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정말? 그럼. 지금의 당신을 보면 알아. 당신은 변했어. 남편의 말에 희진은 위로받았다. 희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옛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마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희진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10년이 흘렀다. 순덕은 이제 80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서예를 하고 이웃들과 어울렸다. 손주 준혁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민기 부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제주도를 찾았다. 할머니, 준혁이가 달려와 순덕을 안았다. 어머, 우리 준혁이 또 컸네. 응, 나 이제 5학년이야. 와, 벌써? 시간 참 빠르다. 순덕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기는 이제 임원이 됐다. 부산 지사장이 됐다. 수연은 여전히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금슬이 좋았다. 순덕은 그들을 보며 흐뭇했다. 잘 살고 있구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순덕은 민기에게 물었다. 민기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기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다. 순덕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엄마는 어때요? 제주도 생활 괜찮으세요? 응, 엄마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순덕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식사 후 순덕은 민기를 산책에 데리고 나갔다. 둘이서만. 민기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네, 엄마. 너 희진이 생각 안 나? 순덕의 질문에 민기는 잠시 멈칫했다. 가끔 생각나긴 해요. 근데 미운 마음은 없어요.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요? 희진이 생각 안 나세요? 엄마도 가끔 생각나지. 근데 원망은 안 해. 그 일이 있었기에 엄마가 지금의 행복을 찾았으니까. 순덕의 말에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아니야. 엄마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더라. 그것들에 매달리는 건 나만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놓아버리셨어요? 그래. 놓아버렸어. 분노도 원망도, 그리고 집착도, 너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렸지. 엄마, 민기야, 엄마가 너한테 집착했던 건 사실이야.
너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근데 그게 너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어. 이제는 달라요, 엄마. 그래, 이제는 달라. 우리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잖아. 그게 좋은 거야. 순덕의 말에 민기는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보며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민기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다. 순덕은 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순덕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순덕은 서재로 가서 붓을 들었다. 오늘은 무슨 글씨를 쓸까? 순덕은 한참을 고민하다 종이에 글씨를 썼다. 평화. 순덕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평화였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쓴 글씨. 순덕은 완성된 작품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사로웠다. 순덕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다 냄새가 났다.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괜찮아. 순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순덕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아들에게서, 과거에서, 분노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희진도, 민기도, 자신도 모든 것이 과정이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덕이 있었다. 순덕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감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자유라는 선물. 저녁이 되었다. 순덕은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소중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밥. 순덕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밥 한 톨, 반찬 한 조각이 모두 소중했다. 식사 후 순덕은 베란다로 나갔다. 별이 총총했다. 순덕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 살았어.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순덕은 스스로를 칭찬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지만 자신은 자신을 칭찬할 수 있었다. 김순덕,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순덕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80의 미소는 아름다웠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화로웠다.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순덕은 행복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눴다. 서예 수업에 갔다.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순덕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 사는 하루. 순덕은 그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밤이 되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좋은 하루였다. 매일이 좋은 하루였다. 순덕은 감사했다. 이 나이에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순덕은 눈을 감았다.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순덕은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순덕이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어린 민기를 안고 있었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꿈에서 깬 순덕은 알았다.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의 행복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이었다. 순덕 자신이 만든 행복이었다. 그것이 가장 소중했다. 순덕은 다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순덕의 삶도 그랬다. 푸르고 맑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오직 자신만의 삶. 순덕은 그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